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풀이를 하는데 총 5주 안에 이 문제집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우리 그 기출시험 문제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은 패스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풀다가 보면 너무 난해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이 제가 안 풀어준 문제는 문제가 어떻다 이 문제하고 답만 보는 형태로 해서 넘어가세요. 알겠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서서히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 대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일단 제가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좀 공부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있죠. 우리가 왜 새롬에서 민법하고 1차 기출문제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풀어보시고 그것을 3회독 정도를 부탁을 드려요. 알겠죠? 3회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나온 최소한 5년치 있죠. 5년치 문제 통으로 나온 거 1번서부터 40번까지 통으로 나온 거 그것을 한번 섞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1차 기출문제집은 단원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길들여졌는데 한꺼번에 섞어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번서부터 40번까지 실전 시험이 있죠. 그거를 놓고서 하시는데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재면서 하세요. 1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 알겠죠? 시간을 재고 하는데 시간은 꼭 체크하는 거 제가 부탁드릴게요. 40분을 재고 나서 시험을 보시고 알겠죠? 나머지 10분 정도 있는 거를 마킹하는 거 실전처럼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틀린 문제를 채점하시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걸로 오답 노트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10월 달에는 10곡태 원고를 어제 제가 마감을 줬어요. 그래서 10곡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단원 요약별 있는 거를 집어넣어 줬어요. 뭐 다 그거는 못 해줄 거고요. 그래서 단원 요약이 들어가고 최근에 나온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OX 지문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OX 지문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를 집어넣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체적인 계산 문제를 집어넣어서 최종 정리를 하는 노트가 될 수 있도록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지를 푸실 때 어떻게 하시냐 저도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봐요. 꼼꼼하게 다 풀어보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공인의 계사, 제가 이제 예전에 CPL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회계사 중 경제학 시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패스할 것이고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할 거니까 오늘 제가 문제집 풀어주는 거 있죠. 그것은 따로 예습을 하지 마시고 알겠죠? 따로 예습을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는 오늘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풀어준 거를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으로 강의 노트를 여러 번 반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교재 페이지 18페이지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18페이지.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총론서부터 오늘 경제학까지, 경제론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부동산 학에 다음에 줄. 자,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학개론 시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여기 1번 문제잖아요. 1번 여기서부터 해서 끝에가 여기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요 앞에서 있는 거, 물음표 앞에 것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학개론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라고 나오게 되면 먼저 이거를 읽기 전에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공식을 적고 그 다음에서부터 들어가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은 1분에 한 문제씩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항상 뭐냐면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지문을 읽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40분을 기준으로 1분에 한 문제씩을 푸는 습관을 하되 앞으로 제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쭉 먼저 이제 봐요. 보고 나면 이론 먼저 보고요. 계산 문제는 딱 봤을 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보고요.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러면 여기다 세모 표시하시고 계산 문제는 뒤로 미뤄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계산 문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딱 막히게 되면 다음 문제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론도 마찬가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패스하고 내가 이거를 아는 문제일 것 같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세모, 모르겠다 그러면 X. 다 100% 모르는, 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40분 딱 지나고 나서 10분 동안에 뭘 풀어라? 세모 표시를 해놓은 거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선생님 40번 문제까지를 정확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X표 쳐놓은 거는 잘 찍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학계론은 그렇진 않은데 학계론을 제가 어떻게 이제 문제풀이를 해줄 거냐면 밑줄을 치라고 할 거예요. 지문에서 보게 되면 밑줄을 긋는데 어떻게 긋냐 하면요. 항상 시험 문제는요. 파트너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최유효 이용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뒤에서?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부동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다 틀리는 거야.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틀이 있어. 민법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이 민법에 보면 이 앞부분에 파트말과 뒷부분에 파트말이 있고 중간에는 함정이야. 뭐 갑, 을, 병정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이거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문에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학계론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파트너를 갖다 항상 밑줄 그라는 게 눈에 딱딱 들어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독해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제 이 중개사 파트에 이 시험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눈도 침침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뭐 보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책을 많이 읽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찾아라. 문장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키워드에 같은 친구끼리 찾아주면서 빠르게 해서 제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1번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학에다가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끝자락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지문서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학은 활동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고요. 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것, 그러면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활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능률화에다가 밑줄. 자, 능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최유효 이용이면서 용도의 다양성이 바로 능률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률화를 원대로 목표로 삼는 학문이다. 맞는 질문.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접근 방법 중에서 그다음 밑줄,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다 밑줄, 그 다음에 자기 이윤의 극대화에다가 밑줄.
자, 제가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 이윤, 보게 되면 의사결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그럼 개인의 의사를 펼치는 거 맞죠? 그럼 개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식 하게 되면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 적금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 종합식 접근 방법에다 밑줄. 자, 종합식 접근 방법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자, 보통 우리가 종합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틀리지 않아. 그리고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뭐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나와. 자, 거기도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에다 밑줄 긋고. 자, 제가 복합 개념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법, 경기 이 안에 다 묶어서 우리가 설명을 한 게 부동산 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다 밑줄.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 밑줄.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련된 것은 물어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뭐라고 그랬다?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다 밑줄. 또는 이런 문제 가지고서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정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측면이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예,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5번이 정답이죠. 자, 거기 밑줄. 물리학이나 지구학 같은 기초과학이자 순수과학까지 밑줄을 쭉 거놓고,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기출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은 뭐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알겠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또 경험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으로 더 갑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내라고 나와 있어요. 접근 방법인데, 자, 1번 지문서부터 밑줄. 자, 종합식 접근 방법에다가 밑줄. 자, 우리가 이 종합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학문들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자, 자기 목소리를 다 같이 누가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중요한 거죠. 법률이나 경제나 기술이나 심리나 사회나 모든 학문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밑줄. 시스템화. 그러면 앞으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틀리는 말이 없어. 다 맞는 지문이야. 제가 지금 그 밑줄 긋는 거 긋고 있죠. 그런 키워드 등이 눈에 딱딱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얘기. 자, 정답은 2번이 틀렸는데 거기다 행태과학적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제가 행태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거잖아. 누가 행동하는 거야? 인간이. 맞아? 그러면 인간이 행동 중심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만 맞는데 얘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까 끝자락에 자기 이윤을 극대화에다 밑줄. 틀렸지? 아까 내가 자기 이윤의 극대화는 무슨 결정식? 의사결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제? 그래서 시험의 접근 방법에서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라. 행동, 이런 얘기는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이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시작. 자기 이윤을 극대화한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대충 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2번이 틀렸다는 거. 자, 3번 봐요.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밑줄.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은 뭐냐면 학문들을 갖다가 분산해서 훑어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밑줄. 개별적, 부분적이라는 말 찾았어요?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각각의 학문으로 자, 부동산학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든 거잖아. 그런데 각각의 학문들이 다 중요하다고 해서 개별 따로 국밥식으로 각자 놓으면 학문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분산식은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식은 개별적, 부분적으로 채택한 학문을 뭐라고 한다? 시작. 분산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밑줄.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이다 밑줄. 앞에 법이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뒤에 말도 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 법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자, 거기 뭐라고 쓰냐면 법률, 정책, 조직에 관한 연구에다 밑줄 걷어요. 그래서 법률,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우리가 굳이 머릿속에 안 담아도 한번 훑어도 되는 지문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중점식 접근 방법에다 밑줄. 자, 중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부분에만 중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특정 측면에만 중점 둔다는 말 찾았어요? 자,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그 끝자락에 총체적으로 인식에는 한계를 지니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왜? 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우리가 법률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죠. 왜? 경제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잖아. 또 건축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있는데 한쪽에만 치우치면 나머지들이 어떻게 된다?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이 A, B, C, D E 해가지고 Z까지 필요한데 A만 너무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B, C, D 다 부족한 형태가 된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총체적 인식의 한계를 지닌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일반 원칙에다 밑줄, 그 다음에 특별 원칙에다 밑줄. 자, 우리가 일반 원칙에는 4가지 원칙이 있고요. 그에 관련된 것이 하부 조직이 특별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원칙에 바람직 못한 것을 골라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 원칙의 첫 번째가 능률성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잘 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최유효 이용,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용도의 다양성에 맞춰서 잘 쓰라는 게 능률성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 나와 있죠. 항상 짝꿍이 나와 있으면 틀리지 않는다. 2번 안정성. 그러면 제가 안정성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안정성은 얘가 사고가 많은 애라고 그랬죠. 사고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든 생각이 많은 애야. 그래서 항상 안정성에는 무엇을 고려한다. 시작. 법, 경, 기를 항상 머리에 두고 있다 하는 애가 안정성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견고성, 가격의 경고성 이런 얘기는 뭘까? 기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격의 적정성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말은 경제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라고 나온 거 있죠? 이건 뭐다? 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쓴 거야? 법, 경기를 풀어서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자, 경제성에는 가격과 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안정성에는 경제성에는 소유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관계에 관련된 것은 뭐에 해당이 된다? 법률적에 해당이 되는데 말지문 가지고 또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견고성의 판단은 뭐라고 했다? 기술성. 그 다음에 가격에 관련된 거 경제성.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라고 그랬다? 법률적.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그러면 아 얘는 머리에 생각이 많은 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있다고 그래서 3가지. 시작. 법, 경기. 누구라고요? 안정성.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틀렸네요. 자, 환경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환경은 개발하는 게 좋을까? 보존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경제성 볼게요. 경제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린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전달성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전달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객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뭐 얘기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고요. 4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복합 개념에다 밑줄. 자, 그러면 일단 복합 개념에 대해서 딱 물어봤으니까 복합 개념은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 시작. 법, 경, 기. 이게 튀어나와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잖아요. 1번서부터 지문 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법, 경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지금 처음에는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똑같이 중복되는 건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법, 경기에다 밑줄 걷어요. 이 파트너가 나오면 뒤에 말 읽을 필요가 없어. 다 맞는 지문이야. 자, 2번도 볼게요. 물리적 개념에다 밑줄.
자,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이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물리적 개념에는 시작. 공이환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그 다음에 위는 위치. 그 다음에 환은 환경. 그 다음에 자는 자연이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공중지표 지하에서 3차원 공간이고 에다 밑줄. 그 다음에 입체 공간이라고 나온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네모 박스. 자, 지금 이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땅을 토지를 사게 되면 세 가지 공간을 갖죠. 수평, 공중, 지중. 3차원의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을 갖는데 끝자락에 제가 왜 네모 박스를 치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수평적 공간을 간다. 이렇게도 말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하니까 꼭 알아야 돼. 항상 무슨 공간을 갖는다? 입체 공간을. 또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수평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준부동산에다가 밑줄. 자,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 개념에서 자,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 협의잖아요. 맞아요? 그럼 광의는 뭐야?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한 게 바로 광의의 부동산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야? 경제적 개념이야? 기술적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이 뭐니? 그랬더니 야, 협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하고 광의는 협의에다 준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법률 쪽에서 정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시작. 법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밑줄. 왜 법률적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치에다가 밑줄. 자, 부동산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그 위치의 유용성이 부동산의 밑줄, 위치 가치에다가 밑줄.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달라지는 거 당연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생산 요소, 자산, 자본,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밑줄,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준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럼 우리 물어볼게요. 자, 경제적 개념은 뭐뭐가 있다?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맞아요? 요거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틀렸다.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중복되는 것들 많이 있어.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지문에다가 밑줄. 복합 개념 그럼 뭐가 땅 튀어나와야 돼. 시작. 법경기. 그럼 맞는 지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와 건물에다 밑줄.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게 되면 하나의 결합된 상태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돼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하는 거 맞죠? 그다 밑줄. 지금 용어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줄 딱딱 근 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 순간 다음 지문으로 확확 넘어가야 돼. 3번 물리적 개념에다 밑줄. 자,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자, 우리가 공이환자 이게 해당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어?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고 그랬었죠. 자, 입체적이야, 수평적이야, 입체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자, 공중지표 3차원의 공간에다 밑줄하고 입체 공간에다 밑줄. 지금 밑줄 긋는 게 이제 눈에 딱딱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 밑줄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는 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상하에 미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공중과 지중에도 미친다는 얘기야. 땅을 사게 되면 수평은 당연한 거지만 상하에 미친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표시하는 얘기야. 그 말이.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입체 공간이라고 했었지. 근데 얘 지금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밑줄, 수평적이라고 밑줄. 그러면 수평적으로 미치는 거야? 입체적으로 미치는 거야? 입체적으로 미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평적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고?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이 미치는 겁니다. 알겠죠? 수평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지문 볼게요. 자, 좁은 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는 말 맞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제가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민법상에서는 99조 1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는 지문. 자, 6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내라는데 위치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근데 이게 1번 지문이 과거의 기출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위치는 접근성하고 근접성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근접성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시간, 비용, 노력까지 포함한 게 접근성인데, 우리가 위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라고 그랬냐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다시 위치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라고 그랬다? 용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밑줄 접근성에다 밑줄.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치로서 유리하다에다 밑줄. 위치로서 유리한 것은 접근성이나 근접성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접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참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은 도심에 짓는 게 낫겠어요? 외곽에 짓는 게 낫겠어요? 도심이죠? 그러면 이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도심은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접근성이 유리하다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 지문도 맞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를 외곽에다 지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이 위치로서 유리한 것은 아니야.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어디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접성과 접근성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우리가 입지론하고 적지론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입지를 어디다가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접근성이나 근접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 시작 용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것만 보면은 틀린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 그쵸? 그래서 거기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다시 위치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뭐다? 용도지 접근성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번까지 나온 지문들은 다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7번에 1번 지문 들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규정은 효력 범위를, 자, 여기다 밑줄. 효력 범위를 수평적에다 밑줄. 자, 우리가 소유권은 효력 범위가 수평적으로 미쳐, 입체적으로 미쳐? 입체적인데 수평적이라 나왔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는가 한번 볼게요. 광업권에다가 밑줄. 그러면 제가 토지를 사게 되면 지중 공간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 열과는 법정 광물에 해당하는 밑줄, 미채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토지 소유자는 미채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공중권에다가 밑줄. 자, 공중권이라는 얘기는 위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중공간을 얘기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개인의 소유권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방해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적 공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라든지 비행기 이륙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인 공중권과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누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내 거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밑줄, 무한정 이용 관리에다가 밑줄. 틀렸죠? 이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지금 토지를 이만큼 샀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중 공간은 제가 몇 미터까지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인정한다고 그랬지? 40m. 이것을 우리는 한계 심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 공사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을 지나가는 형태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또는 국가가 방공호를 파느라고 이렇게 내 땅을 침범을 하게 됐을 때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던, 알겠습니까? 뭐 지하철 공사가 됐건 뭐가 됐건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고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예외야. 전쟁 시에는요, 내 차도 국가의 귀속이 다 되는 거야. 내 배도 다 국가의 귀속이 돼요. 여객선 다 국가의 귀속이 된다. 내지 않아도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익사업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에 밑줄 보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지문은 틀렸다.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5번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방송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전부 다 지금 다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집에서 다 터지지? 근데 옆집에서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우리 전파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침범했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맞죠? 전파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0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10번 정착물에다가 밑줄.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지문서부터 볼게요. 밑줄. 판매되는 욕조는 동산에다가 밑줄. 자, 지금 욕조 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조 자체는 동산인 거 맞죠? 그래서 욕조는 동산이지만 그다음 밑줄. 주택에 설치된 욕조에다가 밑줄. 설치가 되는 순간 얘는 고정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정착물이기 때문에 정착물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지금 이 지문에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지만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정착물이자 부동산이다 이렇게 원래 써줘야 되는데 그냥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도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설비인지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거기다가 밑줄 부동산의 양도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왜냐하면 정착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매수자거가 될지 매도자께 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의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봐요.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매매관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누구의 소유권을 보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설치된 전기 배선, 상수도 파이프, 벽난로에다 밑줄 쭉 그시고 그러면 얘는 고정된 거야 안 된 거야? 고정된 거야. 그러면 얘는 부동산이야 아니야? 부동산이야. 근데 얘 지금 맨 위에 뭐라 하냐면 정착물을 뭐라고 써놨다? 설비라는 말을 써놨죠? 맞아요? 그러면 설비는 바로 뭐냐? 자, 정착물, 설비 전부 다 뭐라고 본다? 부동산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도 설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맞는 지문. 5번이 틀렸는데 임차인이 설치한 에다 밑줄. 자, 임차인이 설치하는 건 새 들어가는 사람이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의 개념으로 봐야 돼. 임차인 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끝자락에 밑줄 임차인이 떼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틀렸지?
임차인 거잖아. 이거는 떼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착물에다 또 밑줄. 자, 정착물을 또 설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알겠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속도로 내도 빠르지 않죠? 네.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골라내라 했잖아요. 자, 1번이 정답인데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밑줄. 산지에 부착된 임목은 부동산까지 밑줄. 쭉 걷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 잠깐 고개 들어봐요. 자, 산이, 우리가 산을 임야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임야에 내가 지금 나무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야? 부동산이야. 알겠어요? 근데 물어볼게. 나무를 벌채를 해서 내가 나무를 팔러 가. 그러면 차에 실려 있지? 그러면 이 나무는 뭘까?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이제는 동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부동산이 고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정착물로 봐서 부동산이에요. 알겠죠? 임목은. 하지만 내가 벌목을 해서 팔러 가는 순간 뭐가 된다? 동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볼게요. 벌채되어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다면 동산으로 취급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2번서부터 왜 틀렸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민법에서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이 중에 건물,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소유권 보증 등기된 임목, 농작물 등은 자, 거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 하면요. 그다음 가로를 쳐놓으세요. 건물서부터 해서 농작물 등까지 가로 쳐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종속 정착물하고 독립 정착물이라고 했던데 종속은 어디에 귀속이 되는 거다? 토지에 귀속이 되는 것이 종속 정착물이었고 알겠어요? 독립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와 분리된 거야. 알겠어요? 그게 독립 정착물이야. 그래서 얘는 근데 그게 다 밑줄. 토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니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가로 쳐놓은 것은 전부 다 무슨 정착물? 시작. 독립정착물을 설명한 건데 지금 독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왜 틀린지도 모르고 지문 보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수도꼭지나 인터폰에다 밑줄.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뭐야? 동산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는 정착물이잖아. 인터폰도 정착물이지. 그럼 얘는 뭐야? 부동산이지. 근데 얘 뭐라 했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에다가 밑줄. 자, 임차인이 만약에 설치한 것은 임차인이 아까 떼어갈 수가 있다 했잖아. 맞아 이거? 그러면 이건 정착물이 아니지? 그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다? 정착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경작 수확물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제가 경작 수확물은 몇 년생? 다년생이야? 1년생이야? 1년생을 우리는 경직 수확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1년생은 질문. 1년생은 누구야? 매매계약 시 누구께 돼? 매수자께 돼? 매도자께 돼? 1년이라고 했잖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다년생하고 경작 수확물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야. 경작 수확물은 1년생이야. 그러면 매도자가 농사를 짓잖아. 네. 그치? 근데 매수자한테 넘겼지만 뭐라고 해? 이 매도자의 권리가 있는 거야. 농사를 지은 거니까. 네. 그러면 경작 수확물의 소유권은 누구 거야? 매도자 거야. 알겠어요? 다년생은 매수자 거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지문이니까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봐봐.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로 간주됐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 왜?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얘는. 알겠죠? 그래서 거기가 틀렸고 토지의 양도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까지도 다 틀린 말이야. 경작을 요하지 않는 단형생 식물은 토지의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틀린 지문이야. 자, 여기 물어볼게. 단형생 식물은 양도에 포함이 되는 거야? 네. 누구 소유권이라고 그랬어?
매수인께 대 거기다 좀 적어놔요. 단연생 신문은 누구 거? 매수인. 경작 수화물은 누구 거? 매도인 거야. 이런 지문들은 꼭 담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념에서 옳은 것을 골라내라 그랬는데요. 1번이 정답인데 거기다 밑줄 그리겠습니다. 협의에다 밑줄. 그 다음에 민법상에다 밑줄 그리고 아까 제가 협의에서는 민법상에 뭐라고 그랬다. 시작.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광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한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준부동산은 말을 안 쓰고 뭐라 했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란 말 써놨죠. 거기다 밑줄 그시고 뭐라고 쓴다. 시작. 준부동산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거기 옳은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서부터 왜 틀렸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먼저 준부동산에다가 밑줄. 자, 아까 물어볼게. 준부동산은 아까 내가 무슨 개념에 자, 물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 준부동산은. 아까 내가 협의다, 광이다 이렇게 나눈 것은 법률적 개념에서 접근했다 했잖아. 맞지? 그럼 준부동산 그러면 무슨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근데 끝자락에다 밑줄.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며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 갔어요?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그냥 지문을 흩날리지 보지 마세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내 거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공간에다가 밑줄. 공간에다 밑줄 걷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간이라는 얘기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갖는다 했지? 자, 뭐뭐가 있어? 시작. 공중, 수평, 지중. 그러면 여기 물어볼게. 공간은 항상 몇 차원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 3차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 중요하고 이런 거 없어. 세 개 다 중요해. 알겠어요? 세 개 다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 뭐라고 써놨지? 한번 읽어볼게요. 3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몇 가지는 맞았어. 그치? 근데 특히 공중공간을 입체공간이라 한다 라고 해놨지? 그 말이 틀린 거야. 입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몇 가지가 존재해야 돼?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다시 입체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 말이야? 세 가지야. 시작. 공중, 수평, 지중. 알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4번. 자,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 광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물어볼게. 얘네들은 전부 다 준부동산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우리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하지? 그잖아.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해? 아니야. 자동차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야. 그런데 얘 뭐라고 그랬어? 등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나왔지? 거기다 밑줄 그시고 부동산 등기법은 틀렸어.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뭐하고 뭐만 하는 거야? 시작. 토지와 건물만 부동산 등기법에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올바른 지문으로 만들려면 각각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기 등록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올바른 지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부를 때 정착물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에다가 밑줄. 틀렸지? 아까 내가 경작 수확물은 몇 년생? 1년생이야. 알겠어? 이거는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어? 매도자 거야. 알겠죠? 단연생은 누구 거야? 매수자 거야. 꼭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에 보니까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낮이란 이렇게 해서 밑줄 긋고요. 13번의 정답은 1번인데 낮이란 얘기는 뭐야? 수평 공간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알겠죠? 순수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외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해놨죠. 그럼 여기 잠깐 주목.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내가 끄집어 볼게요. 자, 나지와 갱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나지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나지를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눈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잘 들어요,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공법상에는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아.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공법상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여기에 사법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 사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저지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어우, 저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바리맨이 딱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바바리맨이 되는데 딱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범으로 몰리는 거야? 바바리맨 이렇게 하고 학교 앞에 하잖아. 그럼 이거 물론 이제 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잡아. 법을 위반했잖아. 무슨 죄야? 어? 나체범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왜 떠나 물어볼게.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 뭐 걸려? 딱지 띄죠? 왜? 그럼 무슨 죄로 걸려? 또 아유 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상관이 없네. 노상방뇨하면 뭐 물어? 걸리면 벌금 물잖아. 무슨 죄로? 경범죄에 해당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럼 경범죄는 사법이야, 공법이야? 어? 잘 몰라요? 나라에서 정한 벌금 이런 거는 공법이야. 알겠죠? 근데 이거는 토지에 관련된 거 저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 사법에 영향을 받나. 알겠어요, 이거? 요거 잘 봐요. 요거 다시. 자, 나즈나 갱지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나즈나 갱지는 공법에는 해당이 되는 사법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다음에 저지는 얘도 해당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시험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 다음 나지에 대한 설명이다. 나지에 대해서 나지와 갱지 그 다음에 저지로 분류되는 것은 사법상의 분류로 우리가 구분한다. OX. 사법상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OX. 오지. 얘에 따라서 구분이 된 거잖아. 얘는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류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분류한 거야? 사법의 저촉을 받니? 안 받니? 이런 얘기잖아. 맞는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야? 맞는 질문이야. 이게 시험에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서부터 왜 틀렸는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건부지에다가 밑줄 물어볼게.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누가 땅값이 비싸다 했지? 나지가 더 비싸. 왜 비싸?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지보다 최유효 기대가 크다라고 그랬지, 건부지가?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필지에다 밑줄. 필지는 국가가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한 거죠. 등록의 단위예요. 근데 끝자락에 보니까 토지의 면적 단위다에다 밑줄. 토지의 면적 단위는 아니야. 필지 그러면 물어볼게. 면적 단위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뭘로 써? 평이야 아니면 평방미터야? 평방미터가 면적 단위예요. 알겠죠? 한데 우리는 필지를 뭐라고 그랬어? 토지의 등록 단위야. 알겠어요? 그게 틀렸다. 4번. 자, 거기에 보면 활동에다가 밑줄. 자, 활동은 아까 내가 무엇을 활동이라고 했어? 사고 파는 거. 맞죠? 근데 활동에서는 그 다음 밑줄 읽어볼게요. 획지보다 필지의 개념을 중요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획지에다 밑줄,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다? 필지에다가 밑줄. 걷어요? 그럼 물어볼게. 획지는 어떤 개념에서의 획지야? 우리 예전에 배웠어. 획지는 어떤 개념이야? 또 필지는 아까 국가에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번지를 부여해 준 거잖아. 맞아 이거? 그러면 물어볼게.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번지 보고 사 아니면 용도 보고 사?
아니 내가 땅을 사려고 해. 그냥 국토 그냥 돈만 있으면 아무 땅이나 다 사? 아니잖아. 뭐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사고자 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야.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짓는다든지 용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내가 번지수 보고서 사? 아니면 용도 보고서 사? 그러면 획지는 뭐냐 하면 감정평가상의 우리가 용어야, 토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경제상의 용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게 획지야. 그럼 법률상에는 뭐라 한다? 필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두실 것은 땅을 구매를 할 때는 번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산다고요? 용도를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보고 사는 것은 획지 개념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뭐랬어? 획지보다 필지의 개념을 중시한다고 해서 틀리는 지문이야. 이게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설명을 안 하고 지문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이 틀린단 말이야. 개념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대지에다가 밑줄. 건축법상의 대지라는 말과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면 공간정보 구축관리 법률이라고 해서 대하고 밑줄, 그 다음에 동일에다가 동글뱅이 하고 X표 천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또 설명 들어갑니다. 요 지문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15회 때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대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동일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선생님, 똑같은 대인데 왜 대지하고 대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는 궁금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우리 용도의 다양성에 맞춰서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구성한 거 알고 있죠? 네. 맞아? 그게 공간정보관리 법률에 의한 거야. 그래서 이 대는 지목 28개 안에 포함이 돼.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제한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제한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법에 공간관리 아까 뭐 쭉 써놨잖아.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제한적이야. 근데 얘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목에 해당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건축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얘하고는 틀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도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건축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건축 행위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우리는 맹지라고 하잖아. 맹지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맞아? 그러면 얘는 태어날 때서부터 흑토자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다만 얘는 지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공간정보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짓는 게 아니야. 이 공간정보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건축은 할 수가 없어. 한데 얘는 제한이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번은요. 자, 잘못된 것은 4번이 틀렸는데 4번 지문만 보고 넘어갈게요. 획지란 에다 밑줄. 아까 획지는 내가 감정평가상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경제상이라고 그래서 법률적이라고 그래서 경제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얘 뭐라고 그랬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임여까지는 맞아. 근데 거기다 밑줄 거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나왔지? 그 말이 틀린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경제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맞는 지문이야. 뭐가 틀린 지문인지도 모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꼼꼼히 잘 풀어주는 것들을 한 번씩 잘 봐요. 알겠죠? 자, 토지 용어에다 밑줄. 그 다음에 옳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봐요. 나지에다 밑줄.
낮이는 아까 내가 뭐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 그랬어? 공법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 그랬어? 사법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 그랬어? 사법상에 분류가 된다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은 왜 틀렸냐? 거기 봐봐. 자, 공법상의 권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칭한다라고 나와 있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은 공법의 영향을 받아.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틀린 거지? 그러면 이거 올바른 지문으로 하려면 뭐라고 바꿔야 돼? 사법상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2번. 답지 지역이 주택지역으로 에다 밑줄. 답지 지역이 주택지역으로 용도 전환이 예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끝자락에 이행지라고 나왔지? 그에다 밑줄. 자, 질문으로 할게요. 우리가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구분되지? 그래서 대분류간에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후보지. 그 다음에 소분류 또는 좌우간에 움직였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 한다? 이행지. 근데 답이란 얘기는 농지에서 우리가 택지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건 대분류관이지? 근데 얘 뭐라고 그랬어? 이행지라고 해서 틀린 거야? 3번. 자, 요 3번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용도 전환이 끝난 후에도 에다 밑줄, 그 다음에 거기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라 지칭되며 에다 밑줄 긋고 X표 쳐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요?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말은 우리가 바뀌기 전에 쓸 수가 있는 말이지 바뀌고 나서는 쓰지 못하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바뀐 후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해놨지? 그래서 틀린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은 알겠습니까? 바뀌기 전에만 쓸 수 있는 말이야. 바뀐 후에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틀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환 전이라고 나온 말이 있어요. 그래다 동글뱅이 쳐놓고 뭐라고 한다? 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자, 후를 우리가 감정평가시라는 말 나왔지? 거기다 네모 박스.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에서는 전환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그게 좀 달라. 알겠어요? 자, 후보지 이행지라고 하는 것은 전환 전의 뜻이고 쓸 수가 있다고 해서 하지만 감정평가일 때는 뭐야?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물건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이야 후야? 후야. 후보지 이행지가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전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틀린 말이야. 그것도. 거기다가 후라고 좀 바꿔줘요. 몇 번 지문인지 알죠? 자, 그러면 4번이 맞는 얘기가 됐는데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을 판단 근거로 하는 최유효 이용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 짝꿍들 다 나왔지? 용도의 다양성 나왔지?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최유효 이용. 이렇게 짝꿍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맞아, 이건 다 무조건. 알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공한지 5번 지문 볼게요. 공한지에다 밑줄. 공한지라는 얘기는 빌공짜지?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땅이야? 사용하지 않는 땅이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거야? 그게 공한지야. 맞죠? 근데 얘 뭐라고 그랬어?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쉬고 있는 휴경지라고 했는데 휴경지가 아니라 휴한지, 휴경지 이렇게 하는데 틀렸지? 그럼 지력보호를 위해서 쉬는지는 휴한지지만 지금 공한지 설명을 앞에다 공한지는 하고 해놨기 때문에 틀렸지? 자, 휴한지는 지가상선에서 장기간 방치한 거다 틀렸지? 그게 뭐야? 공한지야.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 사용은 하고 있어. 근데 조방적으로 사용하고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해. 그럼 뭐야 이건? 유휴지야.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내라 그러는데 자, 1번서부터 봅니다. 후보지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용도지역 내에다가 동글뱅이 해. 그러면 용도지역 내에 이런 얘기가 나면 이건 이행지야.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후보지는
후보지는 뭐라고 나왔냐면 상하간에 크게 움직이는 거야. 또 대분류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만 후보지야. 근데 지금 얘는 뭐라 그랬어?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이행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정답은 2번이네요. 전이 상업지로 에다 밑줄. 전이 상업지로 바뀌었지? 그럼 크게 바뀐 거네. 그러면 이건 후보지이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 3번 봐봐. 공환지에다 밑줄. 자, 건폐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어둔 토지로서 자, 에다 밑줄 거.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했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 공지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얘 지금 공환지라고 해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 빈지에다가 밑줄. 자, 빈지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닷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바닷가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 왜? 국토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용 실익은 있다 없다? 있다. 왜? 바닷가에서 놀잖아. 그쵸? 근데 얘 뭐라고 그랬다? 실익이 없는 토지라면 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틀렸고 법지는 자, 법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축대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 축대 같은 거는 소유권이 존재해. 다만 이용 실익이 없어. 맞죠?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한 필지의 일부를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에다 밑줄. 자, 물어볼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을 우리는 선화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선화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 자, 지나간다면 선화지 감가 대상이 되는 선화지는 그다 밑줄. 그 필지 전체가 된다. 그 말이 틀렸어.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영이가 이런 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큰 철탑을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로 해서 나가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 그럼 이 땅을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선화지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한전에서는 이 내 땅을 갖다가 지금 사용했잖아. 그러면 이 땅을 다 선화지라고 봐야 돼? 아니면 요만큼을 선화지라고 해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철탑이 세워져 있는 선화지만큼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임차료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다 이런 말을 써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잠깐 봤고요. 잠깐 우리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 알겠죠? 네.